제 이름은 김인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바클립 올러범니 앤 킴이라고 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은퇴 플랜이라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은퇴 플래닝의 중요한 부분, 또 많은 부분은 거의 동일시하는 부분이 바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인데요.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생각하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이런 플래닝이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더 와닿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접하게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이슈가 뭐냐고 하면, 거의 아마도 한 98%의 사람들은 이 단어입니다. 프로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베이트. 그리고 정말 자산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한 1%의 사람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의 99%는 맞닥뜨려야 될 이슈가 바로 프로베이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베이트과 그 다음에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이 프로베이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지아 로에서 입각해서요. 그래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스테이트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테이트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살고 났을 때 남기고 가는 자산과 부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스테이트를 마지막으로 교통정리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갚을 거 갚고 상속할 거 상속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프로베이트 절차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자산 중에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프로베이트 에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되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다 프로베이트를 했지만은 점점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 프로베이트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프로베이트를 하지 않고도 뭔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난 프로베이트 에셋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가 프로베이트 에셋이고 뭐가 난 프로베이트 에셋인지 구별하는 것부터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절차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경우에 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지 못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레코드로 남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베이트를 거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상속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법원에 가서 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레코드의 특정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간 비용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베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난 프로베이트 에셋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될 will substitute, 그러니까 will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언장이 있으니까 나는 프로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유언장에 따라서 내 재산은 누구누구에게 분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프로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이 라틴어로 프로베라는 말로서 뭔가 프루브하는 겁니다. 프루브하고 이그제민하는 거죠. 뭐를 이그제민하느냐, 뭐를 프루브하느냐, 그것은 바로 유언장 위를 갖다가 이그제민해서 프루브하는 게 바로 프로베이트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장이 있더라도 반드시 프로베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건 없건 특별한 에스테이트 플랜이 없는 한 반드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만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프로베이트의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난 프로베이트 에셋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유언장의 대체로 불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그 will substitute은 유언장보다 더 큰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난 프로베이트이 좋은 거라면, 난 프로베이트 에셋이 좋은 거라면 그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가 아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난 프로베이트 자산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외에 모든 것들은 프로베이트 에셋입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난 프로베이트 에셋이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가장 흔한 것으로 집 같은 겁니다. 집입니다. 집이나 쇼핑센터나 건물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 조인트 오너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조인트 오너십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오너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non-probate asset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것이 바로 은행 구자인데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은행 구자를 부부가 조인트로 한다. 이런 것들은 역시 non-probate asset이 됩니다. non-probate asset은 뭐든지 간에 나중에 사망했을 때 probate court에 관할 건 밖에 있기 때문에 probate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세 번째, 은퇴자산 같은 것도 역시 어떤 beneficiary를 지정해 놓으면 이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 non-probate asset이고요. 주식이나 반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중에서도 POD로 지정한 부분, 이런 것들 역시 non-probate asset으로 간주가 되고, 오늘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생명보험 같은 것도 역시 non-probate asset입니다. 그래서 그 death benefit, 나중에 사망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이 에스테이트를 통하지 않고 probate court를 통하지 않고 바로 beneficiary로 가게 되겠죠. annuity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마지막 8번에 나와 있는 living trust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에스테이트 플랜이 하나의 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에스테이트가 이것이 probate asset인지 아니면 non-probate asset인지 상관없이 모든 자산을 이 트러스트 안에 넣어놓게 되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집행하게 되면 이 트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이제 non-probate asset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게 되면 더 이상 probate court에 관할 건 밖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를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잠깐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간단한 집의 경우에 집이더라도 이것이 joint ownership이지만 이게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하고 tenancy in common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joint ownership 그리고 survivorship이 있는 것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세 사람이 100%를 다 완전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100%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100%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더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집 문서를 보시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 집이 조인트 오너로 알고 있는데 아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right of survivorship인지 아니면 tenancy in common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디드에 보면 상단에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tenancy in common 문서가 정의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겁니다. 집이 하나더라도 아내가 50, 남편이 5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사람이 형제가 3분의 1씩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하는 대로 이렇게 소유권을 쉐어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경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나머지 사람이 by operation of law, 법적인 그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오너십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non-probate asset이 되지만 tenancy in common은 이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것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오너십이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반이건 3분의 1이건 간에 그것은 이제 프로베이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non-probate asset을 원하시면은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셔야지 tenancy in common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예는 이제 오늘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부동산을 non-probate asset으로 이제 만들므로써 적어도 지배 문제는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리빙 트러스트 하지 말고 이 집을 갖다가 명의만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남기면 어떻게 했느냐, 혹은 아들한테 미리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집이 나 자신의 자산이 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명의 이전을 통해 가지고 딸에게 남겨준다면 그것도 분명히 에스테이트 플랜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갖다가 딸에게 바로 넘겨주게 되면 이 집에 그 넘겨받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그 프로퍼티는 나중에 텍스를 계산할 때, 특히 그 long-term capital gain 텍스를 계산할 때 이 사람의 베이스가 뭐냐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를 계산해서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빙 트러스트나 다른 유언을 통해서 그때 넘겨주게 되면 이게 베이스가 업이 됩니다. 스텝 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세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해방이 되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가 그대로 처음에 살 때 가격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이 집을 팔게 되면 높은 금액의 어떤 텍스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이 자녀들이 사실은 어떤 채권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그냥 명의만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그 채권자가 자녀 명의의
어떤 집에 손을 대게 되면 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고 자녀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흔히 우리 한인분들이 겪으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굉장히 아끼는 자녀고 내가 믿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집을 넘겨준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조금 의심이 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돈이 너무 궁한 관계 때문에 이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팬데믹이 심할 때 리파이낸스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 이건 자녀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완전히 지금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퀵클레임 디드로 명의전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공동 소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단독적인 컨트롤을 넘겨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가 여전히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통해서 단 하나의 집이더라도 그렇게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을 때 명의전보다는 기프팅을 통해서, 만약에 여유 있는 분들은 그 annual extension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줘도 얼마든지 나중에 그 텍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프팅을 통해서 달달이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 KC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뭐 자녀에게 얼마씩 또 손자 손녀에게 얼마씩 해서 매년 사망할 때까지 조금씩 나눠주면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어떤 분배를 해야 될 어떤 상속의 내용을 줄여가면서 대신에 자녀들도 살아있는 동안 더 효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매년 기프팅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을 해봤고, 지금 이제 이번은 생명보험인데요. 생명보험도 굉장히 많이 이스테이트 플랜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명보험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그 첫 번째로는 수입 대책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용도인데요. 만약에 수입원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보험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 큰 도움이 될 텐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많은 프로벳 에셋이 동결이 되고 프로즈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만약에 비즈니스가 프로벳이 자산인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때 그 보험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벳 과정 중에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유용한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이 라이프 인슈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없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프로벳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자녀의 어떤 가디언이나 컨서버를 임명을 해서 이것을 그 법원 관리하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보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트러스트에 넣어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이제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제 22 밀리언 정도가 부부가 넘는다면은 그런 분들은 그 이상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내야 될 부분에 이제 1밀리언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40%니까, 예를 들어 세금 내야 될 금액이 10밀리언이면 4밀리언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상속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 exemption amount가 22밀리언에서 내려갈 거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런 경우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서 또 그 아일릿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자산도 줄일 뿐만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가 현금으로 내야 될 필요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데스 베니핏을 가지고 에스테이트 텍스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Buy Sell Agreement라고 해서 예를 들어 LLC 멤버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아니면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죠. 만약에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난 이러기 때문에 한 사람만도 없으면 비즈니스가 큰일 나는데 어떡할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라이프 인슈를 통한 방법인데요. 거기서 이 Buy Sell Agreement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제 그 보통 정관에 보면 그 Operating Agreement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지분을 회사가 돈을 그 가족한테 주고 그 사람의 지분을 가져와서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게 보통 해놓습니다. LLC의 경우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소규모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지분을 주려면, 예를 들어 2밀리언짜리 회사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1밀리언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 그런 현금이 대부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원민을 지급하다 보면 회사가 휘청거리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라이프 인슈를 해놓게 되면 실제로 사망했을 때 프리미엄 얼마씩 내고 사망을 하게 되면 이 회사 앞으로 돈이 이렇게 이 지분을 그 가족한테 줄 만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족에 두게 되면 이 가족은 자기 배우자가 사망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보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오는 생명보험 플러스 이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유가족에게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는 100% 지분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그 지분 50%를 지불하기 위한 캐시가 이 보험금을 통해서 마련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도 좋고 그다음에 회사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 라이프 인슈를 통해 가지고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LLC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한인분들은 많이 안 하십니다만 미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이디어인데 균등한 상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분이 가진 자산 중에 비즈니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사는 집 말고 별장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에셋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가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도와주는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도 있는데 어떤 자녀든지 다 자기 몫을 다 받고 싶어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주는 게 더 좋기도 하고 회사에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요구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라이프 인슈를 사용해서 이 지분 그러니까 회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분을 많이 몰아주고 대신에 이 라이프 인슈를 들어가지고 이 비즈니스 참여 안 하는 자녀에게는 대신에 이 라이프 인슈런스 데드 베네핏의 퍼센티지를 많이 높여주고 그래서 금액을 비교해봐가지고 두 사람이 자녀들이 합의하실 정도의 그런 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자녀나 그렇지 않은 자녀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입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인 사회도 좀 더 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룹 보험으로 종업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개인의 에스테이트 플래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의 플랜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라이프 인슈런스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non-profit asset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은행 공동 구자.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둘루스 김 씨가 A은행에다가 조인트 어카운트 구자를 열고 딸에게도 조인트 어카운트 홀더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면 이 구자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딸. 둘루스 김 씨는 소유권은 없나요? 조인트리가 두 사람 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자의 소유권은 두 사람이 다 갖는 거고요. 김 씨가 살아생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겠습니까? 둘 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만약에 딸이 나중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 딸이 원하는 대로 다 돈을 인출했을 때마다 은행이 다 돈을 해줬는데 혹시 나중이라도 너 왜 딸한테 다 인출했냐라고 누가 라이빌리티 물어볼 수 없겠죠. 은행은 아무 라이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사망하면 구자는 당연히 이 구자는 딸의 소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 굉장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이 구자의 공동 구자에 예를 들어 김 씨하고 딸이 공동 구자인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얼마나 법적으로 인정해 주느냐 반반이겠느냐 뭐겠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도 지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지아 법은 이 규정에서 그 컨트리뷰션 한 만큼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에는 그런 이슈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딸이나 김 씨 중에서 한 사람이 소송에 걸려서 큰 재판을 받고 저지먼트를 받게 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차압을 누가 걸려고 채권자가 한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이 구자에 있는 돈에서 만약에 딸을 상대로 한 사람이면 딸의 몫을 다 손을 댈 거랍니다. 그렇다면 딸의 소유가 얼마까지인가는 결정하는 게 법원의 그 역할일 텐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컨트리뷰션을 누가 얼마큼 했느냐. 만약에 컨트리뷰션을 딸이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아버지 돈이고 딸을 그냥 쓰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채권자는 그 과니시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딸 돈을 가져갈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한 만큼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이 부부는 누가 돈을 넣었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프리즘션이 생겨난 거죠. 프리즘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채권자들도 반밖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반까지는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요. 혹시라도 유언장에는 예를 들어 둘루스 김 씨가 유언장에는 이 돈을, 이 구좌에 있는 돈을 뭐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생긴 여자친구한테 준다라고 썼더라도 이미 은행에 이렇게 됐으면 여자친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딸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보다 더 강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런 공동 구좌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홍 씨가 치매를 앓고서 이제 고생을 하는데 조카가 굉장히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모든 일을 다 조카가 나서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조카가 그렇다면 내 이름을 구좌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홍 씨의 친구분이시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 n분의 1로 나눠줘야겠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으세요? 예, 지금 n분의 1일 수도 있고 안 해줄 것도 있는데 그 두 것보다도 좀 더 스무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POD 아마 다 들어보셨죠? Payable on Debt라고 해서 거기 이제 모든 은행에 가면 이런 폼이 있기 때문에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홍 POD to David 조카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권은 홍 씨가 살아있는 생활 동안에는 홍 씨한테만 있습니다. 데이빗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홍 씨가 사망하면 홍 씨는 이미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빗한테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출권은 데이빗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홍 씨만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조카는 이 돈에 손을 댈 수가 없고 대신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누구의 간섭이나 절차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 조카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손쉬운 그런 non-probate asset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것들은 will을 통해서 혹은 will이 없다면 will이 있건 없건 간에 probate을 통해서 상속이 되지만 이 will substitute 이 유언장 대체에 대한 그런 서류에 따른 것들은 이런 자산들은 이제 probate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뭐 누구한테 준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떤 그 인슈런스를 하나 사면서 거기 다른 사람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줄 것이냐? 유언장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 인슈런스 그 계약서에 사인한 베네피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판례가 이미 굳어졌는데요. 과거에는 사망한 사람의 인텐트를 따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99%가 그 생명보험의 내용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뭐라고 썼든지 간에 그 사람의 평소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간에 그 계약서에 썼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non-probate asset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non-probate이 거의 많아지고 probate asset이 적어지면 사실 probate 할 그런 asset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living trust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asset을 전부 다 non-probate asset화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probate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iving trust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free from probate, probate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 다음에 free from guardianship and conservatorship. 그러니까 사망하면 probate이지만 사망하지 않고 불구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guardianship하고 conservatorship인데 이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probate 못지않게 어려운 거지만 probate은 누구나 사망하는 데 반해서 불구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덜 와닿지만 사실은 이런 걸 겪게 되면 guardianship은 굉장히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 guardianship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받은 내 어떤 결정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당신의 결정은 저 사람이 대신하라고 하는, 더구나 그것도 법원이 관여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상실인 거죠. 엄청난 상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람의 상실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어떤 누군가를 지명해서 돕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사람과 남은 유가족 간의 어떤 큰 갈등으로 인해서 가디언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족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피하자라는 것들도 큰 목적이 되겠고 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에센트나 맵, 아일리, 퀵, 큐팁, 웹, CRT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보호해보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다면 정부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자산 관리의 목적이 강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일릿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 에셋 프로텍션 밑에 나와 있는 에셋 프로텍션을 또 합니다. 이걸 어떤 때로는 미국 내에서 특정 주에서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외국에다 이런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에셋 프로텍션 하고 있는 것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트러스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메이커, 그랜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탁인 관리하는 사람은 트러스티라고 하고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은 베네피셔리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설립자가 만드는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법원의 관여 없이 내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내 재산이 관리되고 분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트러스트의 구조는 지금처럼 하나의 이런 베스킷이 있다고 하면요. 이게 되네요. 이렇게 베스킷이 있을 때 트러스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보커블이 있고 irrevocable이 있는데 리보커블은 언제든지 내가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요 위에 이 뚜껑이 잠긴 게 아닙니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에셋을 꺼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을 새로 샀으면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irrevocable은 여기가 완전히 용접으로 딱 붙어버린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저 트러스트에 뭔가 자산을 넣어놓게 되면 내가 컨트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대신에 여기에 보면 그 열쇠 고명이 있어가지고 이 열쇠를 가진 트러스티만 이것을 관리하면서 돈을 분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리버코블은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여유분의 에셋이 있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되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쓸 일이 많고 한데 내 자신을 전부 다 이 irrevocable에 넣게 되면 더 이상 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트러스트 목적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 이 revocable 트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런 그 자산, 예를 들면 이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상엽 회계사님이 두 가지 종류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legal title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equitable title이죠. 그것을 사용할 권리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팔 수 있는 권리는 equitable title이 아니고 legal title을 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타이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legal title, 하나는 equitable title 두 개로 나눠서 타이틀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legal title은 trustee가 갖는 거고 그다음에 이 equitable title에 대해서는 beneficiary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trust라고 하는 것은 이 legal title을 가진 trustee하고 그다음에 equitable title을 가진 beneficiary하고 서로 견제하에 궁극적으로는 이 beneficiary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러스트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고 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변호사들은 트러스트 문단서를 다 만들고 사인을 다 했는데 펀딩을 안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다큐멘트 자체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어떠한 타이틀을 통해서 타이틀 이전을 통해 가지고 펀딩을 해야만 이 트러스트가 작동을 그때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펀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밑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뭔가 이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내가 가진 그대로 컨트롤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말은 또 동시에 내가 져야 될 책임도 그대로 져야 되는 것이죠. 텍스 리턴, 모기지 내는 거 이런 거 다 트러스트에 다 넣었지만 여전히 트러스트 메이커가 이런 것들을 짊어져야 될 이제 진행해야 될 그런 의무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신뢰하고 배우자를 신뢰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제가 종종 봤는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트러스트라고 자식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트러스트 했다가는 모든 게 다 날아갈 것 같고 모든 게 나 죽고 나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트러스티가 있지만 트러스트 프로텍터를 정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프로텍터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 프로텍터를 통해서 만약에 트러스티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트러스티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 트러스트 프로텍터로 보통 이제 회계사나 규모가 작은 경우 회계사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에 대한 난리지가 많고 또 회계사를 보통 신뢰를 다 하죠. 그래서 회계사나 그다음에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트러스트 회사를 고용해서 아니면 은행의 트러스트 디파트먼트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미니멈 전체 트러스트 자산의 한 1% 정도 되니까 만약에 밀년의 자산이 있으면은 1년에 한 10,000불씩은 지불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트러스트 프로텍터로 변호사들은 잘 고용을 안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트러스트 운영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트러스트 펀딩 하는 작업,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집의 경우에, 혹은 리얼 에스테이트 경우에는 반드시 디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드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등기라는 말은 법원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리코딩을 해서 만천하에 누가 진짜 오는 건지 다, 액세스블하게 그,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PT61이라고 해서 트랜스퍼 텍스를 반드시 내야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인슈런스나 모기지 같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오늘 얘기하기는 힘들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프로베이스를 피할 목적의 트러스트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revocable living trust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렇게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꼭 내가 사망이 임박해서가 아니고 40, 50대 때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사망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몸이 신체가 불편했을 때까지도 이 트러스트 다큐멘터리에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몸이 갑자기 치매가 증상을 받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당신 그 가디언십을 받아야 됩니다. 혹은 소셜 워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디언십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가디언십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를 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나미넷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많은 코트에서는 아예 혹시 너는 그 트러스트가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나미네이션을 해놨으면 그것을 억셉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사망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어떤 불구가 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나 비용과 법원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재혼을 하는 분이라거나 혹은 노약자 혹은 앞으로 내가 몸이 좀 불편해질 걸 예상하는 분의 경우, 그다음에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부부가 여행을 하다 사망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이 가정에 정말 돈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법원이 지정한 사람한테 페이하는데 돈이 다 없어지겠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리빙 트러스트는 뭐 60, 70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성년자가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에셋 프로텍션은 어떤 분들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에셋 프로텍션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뚜껑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내가 손을 대서 에셋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채권자들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거기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거기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그런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에셋 프로텍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rrevocable trust의 경우만 되지만 아까 경우에 이제 그런 특정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전반적인 에스테이트 플랜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차냐?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만약에 나는 이제 특별하게 에스테이트 플래닝 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누가 사망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프로베이스에 무슨 일이 진행됩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프로베이스는 보통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시간과 비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가 또 더구나 그 프로베이 코트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불구가 됐을 때도 프로베이 코트가 이제 관여하니까 그 가디언십 절차나 컨서베이티브 절차 관련해서도 이 피하고 싶은 절차인데 이 절차의 시작은 보통 유언장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없이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유언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언장이 지정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먼저 사망했다거나 그 사람이 하기 싫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 어떤 달리 절차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다른 종류의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다른 종류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만 전반적인 큰 그림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그림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물론 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프로베이스 절차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절차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출발, 파일링부터 나중에 마지막에 종료 절차 때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letters testamentary, letters of administration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처음에 letters testamentary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을 남겨놓고 사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프로베이스 절차 중에 거의 첫 번째 있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임명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학급에 반장이 있듯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 사람 거를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요. 그 사람이 받는 문서의 이름이 letters testamentary 아니면 letters of administration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이 없으면은 이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해서 이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administrator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유언장을 가지고 사망하면 거기서 유언장에 정한 그 사람은 우리가 executor라고 하죠. 그리고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상속받게 될 사람은 beneficiary 아니면 그것이 없으시 상속받을 사람은 heirs 이렇게 말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PR이라고 하죠. personal representative 이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PR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게 되고 보통은 다 뭐 서로 가족이니까 오케이 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좀 이때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좀 이렇게 센시티브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또 변호사도 고용하고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노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거나 서버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이제 굉장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터스에 돼가지고 판사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걸 수가 있을 텐데요. 코빗 기간에는 굉장히 길게 걸렸습니다. 이거 임명하는 데만 해도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레터스를 판사가 승인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명장을 가지고 진짜로 프로베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레터스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에셋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셜링이라고 하는데 내 가진 에셋이 뭔지, 그다음에 이거의 소유 형태는 뭘로 되어 있는지, 공동 소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하고 non-probate 자산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probate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obate 관할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non-probate 자산들은 여기에 리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만약에 living trust에 다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라도 프로베이트 자산이 있는 사람은 이제 리스트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인트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인분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게 됐을 때 비즈니스는 계속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특별하게 비즈니스 결정을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대개 리스도 한참 5년씩 받고 많이 남고 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이때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때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이죠.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결정을 누군가가 오케이 사인을 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임명장을 받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LLC 같은 경우에는 그 LLC의 지분을 이제 누군가에게 어사인하는 그런 다큐멘트를 통해서 어사인먼트를 만들고 만약에 주식회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PR, 임명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식을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셋이 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부채가 뭔지 봐야 됩니다. 우리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떤 저지먼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아니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들일 수 있겠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텍스를 아주 많이 밀려놓은 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빚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임명장을 받은 분들은 에셋 다음에는 부채를 쭉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오시라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지아 법에는 임명된 지 60일 이내에 광고를 시작해야 됩니다. 카운티 관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귀네 카운티 많이 사시지만 귀네 데일리 포스트 같은 데다가 이제 내는 겁니다. 체로키 카운티는 체로키 데일리라든가 이런 각각 관보가 지정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4주 동안 광고를 내야 되고 광고가 다 나고 나면 석 달의 기간 동안에 이 크레디터들은 연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주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모든 게 종료가 끝나게 되면 사실은 채권자들은 자기의 클레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빚을 다 갚고 나서야 남은 돈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지금 빚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만약에 자산이 충분히 많이 있어가지고 다 갚을 거라면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가요? 예. 만약에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산이 빠듯한 경우에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부터 갚아야 될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을 텐데
가장 누구 돈부터 줘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로는 year support입니다. 혹시 year support라는 말 들어보신 게 계신가요? year support.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지아의 독특한 법이어서 배우자랑 보통 이제 그전에는 남자 위주의 어떤 경제 활동이었으니까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갑자기 이런 프로베이트 하고 나서 채권자를 다 갚아버리면 아내가 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가 살 수 있도록 집이라든가 1년치에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만들어주는, 그걸 떼어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주에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조지아가 굉장히 특이한 주인데요. 배우자를 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year support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특별하게 오브젝션이 없으면 거의 집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자산을 year support에 클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션이 없으면 판사가 오케이 사인을 내게 되면 그 배우자가 다른 프로베이트 없이 하나의 그 프로베이트의 얼터너티브 과정으로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자도 없고 뭐 가족 중에 시비를 걸 사람도 없고 그러면 year support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year support를 가장 먼저 돈을 떼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 비용, 그 다음에 administration expenses라고 해서 이거 프로베이트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돈들이 있겠죠. 변호사 비용이나 CPA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원의 뭐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데 다툼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는 뭐가 administration expense냐.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냈고 또 인슈런스 냈고 이런 것들 다 비용 아니겠느냐라고 클레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거기 살면서 내가 모기지를 내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administration expense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personal expense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사망자의 병원 비용 특히 그 last illness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지막에 사망을 원인을 가져오게 된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네 번째 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세금입니다. 세금 안 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돈을 세금 내고요. 그 다음에가 judgment입니다. judgment이라 lien. 예를 들어 이 사망하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 예를 들어 데크 공사를 했는데 2만 불어치 업자에게 안 줘가지고 리인이 걸린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지불하고 났을 때 남은 돈을 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빚을 갚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 가장 많습니다만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월 동안의 그 광고 동안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연락이 오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는 끝입니다. 대신에 연락이 오게 되면 규모가 있으면 연락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이 기간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상속 집행하는 사람이 이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팔아야만 빚도 갚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집은 맺혀 있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불을 해야 될 때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보통 주식이나 증권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팔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은 법원의 승인과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의 노티스를 다 주고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텍스 리턴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텍스 리턴 끝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 번은 마지막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 텍스 리턴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4월 15일 날 사망하게 되면 그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아니면 4월 15일 전에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부랑 계속 조인틀리 파이널 하신 분이면 그 다음 해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조인틀리 파이널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분은 사망했는데 에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텍스 아이디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테이트 텍스에 대한 그 텍스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그 재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세인 경우도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9개월 안에 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연장이 6개월 가능한데 기간이 맞죠, 선배님? 예, 그래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금방 긴 것 같지만은 이 큰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세금 내는 데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CPA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면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서야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인에게 분배를 하는데요. 이때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 상속받는 것들은 그러면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는 non-taxable income입니다. 이것은 세금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 개인 그런 IRA 같은 거 IRA를 통해서 받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받을 때는 디스트리뷰션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집을 받았는데 그 집을 곧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그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금 받은 것 역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이건데요.
어떤 분이 만약에 죽은 사람의 자녀가 SSDI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디서빌리티 때문에 돈을 받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달달에 1,000불씩 2,000불 받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큰 돈이 어떤 상속이 되게 되면 이분은 이걸 잃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S&T라고 하는 특별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분배는 유언장에 보통 크게 보면 스페시픽 기프트가 있고 제너럴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기프트는 내 그 자산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주고 누구 주고. 그다음에 제너럴은 뭐 자녀들에게 뭐 공동하게 나눠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고, 만약에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지아 법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명에 따라서 다 그 비율이 다른데,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 자녀 반반씩이고, 자녀가 둘이면은 배우자 3분의 1, 자녀 3분의 1, 3분의 1인데요. 그다음에 자녀가 셋 이상이 되게 되면 배우자는 그래도 3분의 1입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가지고 자녀 수만큼 n분의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그 전 배우자의 자녀게 되면 전 배우자는 스텝 칠드런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 자녀의 경우는 어떠냐? 입양 자녀는 똑같이 줍니다. 입양 자녀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한이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혼외정사 작용. 혼외정사를 통해서 호적에 올린 적도 없지만 혼외정사를 해서 만약에 자녀가 자라고 있다면 그 자녀는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원래 자녀가 똑같이요.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스텝 칠드런은 그런 자녀가 입양되기 전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법원에서 가디언 애들라인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도 보통 이제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싫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연장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양도 같은 경우는 아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분배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사인을 해서 등기를 만듭니다. 그 디드를, 이게 이제 디드 오브 어센트라고 하는데 특별한 종류의 디드죠. 이 집무서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어 서포트 같은 경우는 법원이 판결을 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등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어 서포트는 법원의 기록만으로 법원이 스스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인벤토리나 애뉴얼 리턴 같은 거를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7번까지 다 완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petition for discharge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막중한 책임자고 뭔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빨리 의무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petition for discharge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종료를 하는 건데요. 이때 반드시 모든 관계자에게 다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봅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됐고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게 다 잘 됐다 그러면은 필요한 게는 이제 히어링도 열겠죠. 다 하고 나면 이제 파이널 오더를 내서 직무 해제를 시켜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속인 중에 만약에 그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그 애들라임을 임명해서 마지막 리포트를, 파이널 리포트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녀들이 받아야 될 목 중에 혹시 이 집행 책임 있는 그 사람이,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 혹시 횡포를 부려가지고 돈을 좀 아이들 몫을 떼먹지 않았는지 그렇게 확인을 다 합니다. 사실은 다 가족끼리인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도와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처음에 변호사를 쓰지 않고 미국 친구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했는데 petition for discharge를 낸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법원의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디언 애들라임이 5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5명이 임명했다가 4명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 미국 친구도 역시 몰랐기 때문에 이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가디언을 임명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녀에게, 미성년자 자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고 하시다가 저를 만나서 그때 보니까 5번째 가디언 애들람이 왔고 제가 딱 그 서류를 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법원의 실수 때문에 요즘에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막 이렇게 임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캔슬이 되고 이제 오래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의 케이스는 더 이상 질질 끌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리포트를 내라. 그래서 이것을 파이널 오더 나게 해라 해서 이틀인가 뒤에 이 사람이 파이널 리포트를 냈고 한 3주 뒤에 파이널 오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해피하셨는데, 이 프롭의 종료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홀가분해 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내 삶을 살아남으면 되겠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30분이라는 기간이지만, 이 프로벳이라는 개념하고, non-profit asset, profit asset, 그리고 estate planning,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프로베트 절차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절차인지 이런 내용을 한번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